안녕하세요. 2024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경향 및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훈석 교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문제는 그 몇 가지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저희가 매년 그 특징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 논술 문제, 인문계 논술 문제 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논술 100%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은 국어, 사회, 역사와 도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통합 교과형으로 총 3문제가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 주어집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의 특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기반형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특징으로 교육과정 기반, 고교 교육과정 기반의 그 논술 시험이다라고 아시면 되고 자유로운 형식과 텍스트 분석 및 적용을 평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교육 기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정한 출제 패턴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에 맞는 그 적절한 난이도를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된 또 다른 특징으로 우리가 교육과정 기반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저희가 문제의 주제를 선정하고 또 문제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치룰 수 있도록 저희가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국어, 사회, 그리고 한국사 교과의 통합형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하면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 논술 시험은 그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형식보다는 저희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어진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문제 요구에 맞는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분석 적용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특정 주제에 관한 여러 가지 제시문들을 주고 또 그와 연관된 각종 도표나 어떤 그 통계 자료들을 제시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제시문에 등장한 입장 또는 어떤 견해와 주어진 자료를 연관지어서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에 기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이런 4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은 문제의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해 봤을 때 3가지의 유형으로 다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요약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가 및 설명형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 제시형 또는 논증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그 유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요약형은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여러 가지 주제 영역들 가운데 저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그 독해하고 또 그 친숙하게 느낄 만한 이런 그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런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 또 교과 과정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해서 특정 현상에 관한 어떤 견해, 입장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문의 형태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어떤 견해 또는 입장 이런 것들을 담은 그 제시문들을 주고 이 제시문들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논지 또는 어떤 핵심적인 견해를 그 축약적으로 요약해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저희 성균관대 인문계 논술 문제는 첫 번째 이 요약형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정 현상에 관한 상반된 견해, 즉 2가지
상반된 견해를 저희가 이제 제시해 주는데,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는 특정 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생각이나 입장 이런 것들을 요약하고 범주화함으로써 그런 두 가지 핵심적인 어떤 논지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인 평가 및 설명형에서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통계표라든지 도표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시해주고, 이런 자료 또는 어떤 사례를 활용해서 제시문에 등장한, 즉 문제 1의 제시문에 등장한 한쪽 견해 또는 양쪽 견해 모두를 비판하거나 또는 반박하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또는 옹호하는 이런 글을 쓰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문제 1에 제시된 이 요약형 이 문제, 즉 그 두 가지 상반된 견해로 분류되는 또는 범주화되는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한 입장 또는 견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문제 2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도표나 통계 자료 또는 사례들을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와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대안 제시형에서는 문제 1의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또는 사회 현상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취하고, 자신이 왜 그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취해서 문제 3에 제시된 어떤 현실 문제 또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고자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표라든지 또 통계 자료라든지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이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 및 사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답안에 포함이 되어야 할 테고요. 문제 3 같은 경우는 그 매년 저희가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문제의 틀은 유형 1과 유형 2에 등장한 제시문과 자료 사례를 모두 활용하라라고 이제 저희가 그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문제 1의 요약형에 등장한 특정 현상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 또는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각 입장의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문제 2에 등장하는 자료나 여러 가지 사례들과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 각각 간의 관련성 또는 연계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 1과 문제 2에 주어진 여러 가지 제시문과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문제 3에 제시된 어떤 특정 사회적 이슈 또는 특정 문제에 관한 본인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 또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그 문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가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4년 그 모의 논술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이제 실제 본 논술의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내용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24년도 모의 논술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저희 본 논술의 큰 틀 안에서 그 틀과 일관되게 저희가 모의 논술 시험을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모의 논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 두 번째 녹화에서 모의 논술의 각 문제에 대한 이제 세부 설명은 두 번째 녹화에서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인문계 24년도 모의 논술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올해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사회불평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불평등의 문제 항상 우리가 굉장히 그 민감하게 느끼고 있고, 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아무튼 이슈들이 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고등학생들이 평소 이 친숙하게 그 관련된 기사라든지 또 핵심적인 교과 내용에서도 이런 사회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그 주어진 제시문들을 독해하고 또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이해하고 논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격의 주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24년도 모의 논술에서는 이 불평등 문제를 논술 시험에 모의 논술 시험의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모의 논술 시험 역시 저희가 다양한 자료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부합하고 또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저희 출제진이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통합하거나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모의 논술 그 제시문들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24년도 모의 논술 역시 그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내에서 세 개의 문항이 즉 앞에 설명드린 요약형, 그다음 평가 및 설명형, 그리고 대안 제시형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항이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또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형식으로 모의 논술을 구성했고 평가의 내용 역시 독해력, 즉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주어진 제시문과 또 자료,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판 능력, 그다음에 당연히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모의 논술 시험을 구성을 했습니다. 24년도 모의 논술의 개요는 학생들이 이제 연습 삼아서 이 모의 논술을 이제 실제로 그 치러 보면 본인이 그 작성한 답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뭐 이것을 좀 미리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평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약형, 그다음에 평가 및 설명형, 그리고 대안 제시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를 이제 구성해서 주었고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저희가 이제 평가한다고 했을 때 물론 모의 논술이니까 실제로 평가는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 모의 논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작성한 답안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저희 평가진에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그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그 배점 또는 그 점수의 비율은 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했을 때 본인이 작성한 답안을 스스로 평가할 때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 분석을 해보아야 할 항목은 이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즉 문제 1번, 그다음에 2번, 3번 각각이 요구하는 답안의 내용이 서로 관련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문제 1, 문제 2, 문제 3의 그 각각의 문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발문이 요구하는 내용, 즉 문제의 요구가 학생의 답안에 충분히 담겨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 그 문제의 요구가 얼마나 잘 해결되었느냐 이것이 전체 평가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선 이 그 문제의 요구에 충실한 답안인가 아닌가 이것을 학생들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면 그 도움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리적 전개와 구성이 잘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논리적 서술 능력 또 체계적 서술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문제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했더라도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어떤 논리적인 그 구성이라든지 논리적 서술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에 여러 가지 어법 또 표현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실제로 자기가 쓴 답안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창의성 영역은 그 매년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배점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저희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의 요구가 얼마나 잘 해결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2번과 3번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이 논리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고 표현이나 어법들이 잘 준수되어 있는가, 그렇게 보면 결국 한 85% 정도, 즉 전체 배점의 그 절대적인 부분이 그 문제 요구가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어떤 그 내용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논리적 체계적 글쓰기, 이 두 가지가 성균관대학교 그 논술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영역이고,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이 답안의 창의성도 저희가 그 가볍지 않게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틀 안에서 저희가 이번에 작성해서 배포한 24년도 모의 논술 시험은 첫 번째 문제, 즉 여러 가지 그 제시문들을 주고 그 제시문들을 그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정확하게 분류해서 그 각 제시문의 논지를 그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한 것이 저희가 40점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문제 2에 제시된 자료 또 사례 이런 것들을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과 잘 연결지어서 또 유기적으로 그걸 연결지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을 답안에 충실하게 반영했느냐, 이것이 또 다른 40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 1과 문제 2가 총 80점이 배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문제 3, 즉 대안 제시형,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자신이 왜 그 입장을 취했는지 선택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3 같은 경우에 20점이 배점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건 저희가 이제 24년 모의 논술에서 저희가 적용한 그 배점 틀이고, 실제 24년도 본논술 시험은 뭐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모의 논술과 물론 큰 틀은 일관되게 유지가 되겠지만 각 세부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24년도 본논술 시험은 이 예시와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해하시고, 과거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그 논술 시험의 경향과 빗대어서 보면 문제 1과 문제 3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다만 문제 2의 경우에 저희가 몇 개의 자료나 어떤 사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각각의 자료와 연관된 문제 요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제 2가 두 개의 파트로 분할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분할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2가 몇 개의 파트로 분할될 경우에 거의 대부분 한 두 개 정도로 그 문제 2가 분할이 되고, 분할이 된 그 내용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각각의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즉 문제 2의 40점이 각각 20점으로 분할되는 이런 구조를 띌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그 논술 시험의 개요, 전형적인 특징, 그리고 저희가 논술고사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내용, 또 학생들이 논술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안점을 두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요 다음번 녹화에서는 24년도 모의 논술 실험의 세 가지 유형, 문제 유형 각각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화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이 두 번째 녹화에서는 제가 앞에서 안내한 대로 2024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각각 세부 그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4년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 논술 문제의 그 전반적인 주제, 큰 주제는 여러분이 평소 친숙하게 느끼실 법한 주제인데요. 이 사회불평등 또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불평등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또 생활과 윤리, 그리고 경제교과서에 모두 등장하는 공통 주제이고, 각각의 그 교과 내에서
어떤 다양한 그 핵심 단어 또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친숙하게 느끼실 갈등론과 기능론, 즉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 중에 갈등론적 견해가 있고 또 기능론적 견해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갈등론과 기능론이라고 하는 제하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을 하고 또 사회 계층과 불평등, 또 이상사회론, 어떤 사회가 이상사회인가에 관한 어떤 그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세부 내용들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또 경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이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해서 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다양한 어떤 학설이라든지 주장들을 교과서에서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 논술의 주제로 선정한 불평등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이고 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의 전형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즉 요약형, 그다음에 평가 및 설명형, 그리고 대안 제시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전형적인 문제 틀 안에서 불평등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바로 그 각각의 유형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앞에 그 첫 번째 녹화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은 인문계 논술 시험은 항상 같은 틀을 제가 유지하는데 1번 문제는 특정 견해나 입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제시문들을 이제 주고 이 제시문들을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 각각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요약해서 서술하는 즉 요약 서술형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 논술의 발문을 보면 1번 문제의 발문을 보면 제시문 1부터 제시문 4 저희가 지금 4개의 제시문을 주고 이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는 제시문들을 학생들이 이제 읽고 나서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각 입장을 요약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녹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문제의 요구이다. 그 말은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이 문제의 요구에 대한 충실한 그렇죠? 어떤 그 문제 요구에 대한 답이 충실히 그 답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제시문들을 네 가지 제시문들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구이기 때문에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를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 제시문 4개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 제시문들은 불평등에 관한 다분히 불평등이 이게 굉장히 나쁜 것이다. 불평등은 사회 해악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라는 그런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2개의 제시문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심지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히려 불평등이 사회에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시각보다는 불평등이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으로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답안을 작성할 때 불평등이라든지 능력주의 또 어떤 부의 재분배 또는 국가 기본제의 재분배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4가지 제시문 각각의 중심이 되는 주장, 핵심이 되는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포착한 다음에 2가지 입장으로 4개의 제시문을 분류할 때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 불평등이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하나와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이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인 현상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또 다른 입장으로 여러분이 그 2개의 입장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이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짐작하시는 대로 뒤에 나오는 문제 2, 문제 3에 대해서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 입장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각 입장에 속한 그 제시문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의 세부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 제시된 주어진 네 가지 제시문 중에 제시문 1과 3이 하나의 같은 입장으로 묶일 수 있고, 제시문 2와 4가 제시문 1과 3과는 상반되는 방향에서 하나의 같은 입장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1과 3은 능력주의, 즉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차등 배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보상을 받고 하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거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 능력주의를 토대로 그 형성되고 유지되는 이 사회 불평등은 여러 가지 사회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다분히 불평등에 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입장, 또 능력주의에 관한 비판적인 입장, 이런 입장을 하나 저희가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능력주의는 정당하다.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차등 배분이 이루어지는, 또 사회적 지위에서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당하고, 불평등은 역기능보다는 오히려 기능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반대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시문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이 네 가지 제시문에 담긴 주장의 근거는 서로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1과 3은 논리적으로 또 그 논지의 측면에서 굉장히 서로 관련성이 높은 두 개의 글이고, 제시문 2와 4 역시 핵심 주장을 놓고 보면 어떤 하나의 같은 입장으로 충분히 묶을 수 있는 그런 그 주장의 근거들이 서로 유사한 이런 이제 형태를 띱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시문 1과 3이 같은 입장으로 분류는 할 수 있더라도 제시문 1과 3 각각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내용 또는 핵심 논지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시문 2와 4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제시문을 두 가지 상반된 입장 또는 견해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 논리적으로 잘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더해서 각 제시문에 등장한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같은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제시문 간에 그 존재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미묘한 어떤 그 논지에서의 차이, 핵심 주장에서의 차이까지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그것이 이제 좋은 답안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접근법이겠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제시문 각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이제 모의논술 문제 1번에 제시된 그 제시문들을 쭉 읽어 보시면 분량은 그 꽤 됩니다만 어렵지 않게 각 제시문의 핵심 논지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시문 1에 등장한 그 핵심 주장,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고,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불평등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그 주장들을 담고 있는 제시문이 1과 3인데, 제시문 1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국가의 기본재를 구성원들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몇 가지 그 어떤 역기능, 어떤 해악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재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굉장히 그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는 이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신장하는 방향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여러 가지 아무튼 경제 수준이라든지 또 사회적 지위 이런 쪽에서 소외된 분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그 부의 어떤 고착화, 이런 경제적 부의 고착화, 또 어떤 정치적 권력의 왜곡,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런 소위 부의 대물림 현상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 문제와 연결시켜서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1 같은 경우는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이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결정에서의 왜곡, 또 교육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에서의 왜곡과 교육 불평등이 함께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큰 틀에서의 문제로 어떤 공정성의 저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잠식되는 이런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3 역시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불평등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제시문 1과 어떤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제시문 3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견해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제시문 1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시문 3은 소위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경제적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세계화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계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자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좋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보다 행복하고 보다 풍족한 그런 삶을 누리자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잘 사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나 어떤 정치적 어떤 파워나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왜곡되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시장의 세계화에 불과한 이 경제적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시장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소위 국가 간 불평등의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들에서는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취약한 나라들에서는 이 세계화로 인해서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이것은 세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평등의 문제를 어떤 경제적 세계화 또는 시장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역기능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1은 경제적 불평등의 한 나라 안에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등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 또 사회적인 갈등 요인들을 논하고 있다면, 제시문 3은 시장의 세계화 또 경제적 세계화의 맥락에서 이런 경제적 세계화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런 경제적 세계화가 노정하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은 한 나라의 어떤 불평등 문제, 또 사회 불평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이 두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불평등 문제를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1과 3이 하나의 입장으로 같이 묶이더라도 각 제시문에서 그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시문 2와 4는 제시문 1과 3과는 달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능력에 따른 자원의 배분, 또 능력에 따른 어떤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위계에서의 어떤 불평등,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 또는 심지어 자연스러운 것이기까지 하다. 그리고 불평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의 다양한 기능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 따라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격하고 반박하고 할 그런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어차피 수용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제시문 2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제시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는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각 능력이나 재능에 걸맞는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조화되어 있고, 따라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재능에 대한 보상은 근대화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나 재능에서의 차이에 따라서 사회 불평등이 초래하는 것은 이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 재능과 능력을 기반으로 기존 사회 질서 안에서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역할과 과업을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능률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회의 기능을 증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위 사회에 관한 기능론의 관점을 잘 요약해주는 그런 제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시문 4 역시 어떤 그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시문 2와 공통되지만 제시문 4는 그 진상이라고 하는 사람과 맹자의 대화를 저희가 인용을 해서 이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그 몇 가지 주장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능력주의 그리고 어떤 사회 불평등 이런 것이 지니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 4에서는 이 세상에는 대인과 소인의 일이 구별돼 있다. 그래서 얘기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정자라든지 어떤 파워 엘리트라고 소위 얘기하는 어떤 그 정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고대 중국에서 그다음에 소인은 그렇지 않은 일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 맹자와 진상의 대화에서는 세상에는 이렇게 그 대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소인이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대인과 소인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대인의 일을 하는 사람은 대인다워야 하고 소인의 일을 하는 사람은 소인다워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피고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 이런 그 정치인들이 하는 즉 대인들이 하는 이런 일들의 소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인의 적합한 그런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 능력에 따른 사회 계층 분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소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봉양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종사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그 사회가 잘 유지되고 기능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2와 4 역시 큰 틀에서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지만 그 각 제시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주장의 내용은 그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제시문들을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고 이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각 제시문의 입장과 핵심 주장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같은 입장으로 묶이는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합된 글로 요약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1과 3, 그 다음에 제시문 2와 4가 각각 같은 입장으로 묶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제시문에 등장한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그 답안을 작성해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제시문 1과 4를 통합적으로 요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2와 4를 통합적으로 요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채점을 해보면. 그러니까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그 학생들은 어떻게 답을 쓰느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제시문 1과 3을 각각의 주장을 그냥 기계적으로 요약해서 쓰는 수준이 아니고 제시문 1과 3을 통합하는 능력, 그 제시문 1과 3에 등장하는 그 논지에서의 어떤 차이점까지를 감안해서 또는 충분히 고려해서 1과 3을 통합한 글을 잘 쓰고 또 제시문 2와 4를 통합한 글을 잘 쓰는 것이 문제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에서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요약 서술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까지, 즉 제시문 1과 3의 핵심 주장에서의 차이, 또 제시문 2와 4의 핵심 주장에서의 차이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해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됩니다. 문제 2를 저희가 채점할 때는 실제로 본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채점할 때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쭉 여러분이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단계이고, 각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들 간의 차이점을 잘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해서 통합적으로 또 그 표현이라든지 어법을 준수하면서 그 풍부한 답안을 작성하면 가장 좋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을 테고, 제시문을 잘 분류했고 두 입장의 핵심 그 주장을 잘 요약하기는 했는데, 각 입장 내에 제시문들 간의 차이점은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제시문 1과 4를 각각 그냥 다시 재반복하는 이런 그 내용의 답안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C 등급 같은 경우는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요약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충실히 기술하지 않고 제시문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그냥 단순 반복하는 이런 수준의 답안은 그 좋은 점수를 이제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나머지 D, E, F 등급들은 제가 화면에 제시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채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술도 마찬가지 이 채점의 틀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이제 평가형, 설명형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 즉 불평등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죠.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불평등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중심으로 불평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과, 능력주의를 옹호하면서 사회가 이 능력을 중심, 능력과 재능을 중심으로 국가의 자원이 배분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 지위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은 이건 불가피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저희가 문제 1을 분류할 수 있죠. 그러면 문제 2에서는 저희가 A국과 B국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국가를 상정해 놓고 두 가지의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주고, 이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해서 문제 1에 등장하는 두 가지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문계 논술 문제는 저희가 기출 문제를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비판하시오. 뭐 이번 모의 논술은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옹호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발문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국과 B국을 비교하는 두 가지 자료를 우리가 주고, 이 두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이고, 따라서 문제 2는 이 자료 1과 자료 2를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과 관련시켜서 해석하고, 각 자료가 두 입장에 대한 비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 각각의 자료가 또는 이 자료 1과 자료 2가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지어서 각각을 비판하는, 즉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쓰일 수도 있고, 불평등을 배격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B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을 사회 불평등 문제와 연관지어서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이제 평가합니다. 이러한 문제 요구를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나는 자료 1과 자료 2에서 포착되는 어떤 현상이 문제 1에 등장한
불평등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과 관련됨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부 문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자료 1에서는 가상의 국가인 A국가 B국의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국가 B국이 각각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이게 어떤 한 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최소한 어떤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구나. 따라서 이 표에 제시된 자료를 어떤 우연적인 또는 한번 그냥 발생했다가 마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추세로 이해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정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자세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보시면 금방 다 각각의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국민소득 보시면 A국보다 B국이 국민소득이 뭐 상당히 높죠. 실업률은 낮죠. 또 특허 개발은 굉장히 그 건수가 많고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흔히 얘기하는 R&D라고 하는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거의 3배 가까이 높고 글로벌 혁신지수, 국가들을 혁신지수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B국은 굉장히 상위에 속해 있고 A국은 그렇지 못한 그런 수준이고 또 향후 5년 국민소득 연성장률 전망치를 봤을 때도 A국에 비해서 B국이 더 높다.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제시한 대로 이 표에 제시한 내용 이외에 두 국가의 다른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에 제시된 이 통계 자료에만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 표에 등장한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 알고 있던 어떤 내용이라든지 무슨 상식이나 어떤 그 특정 어떤 책이나 뭐 기사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그런 현상들 그건 전부 다 배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2는 항상 도표나 표에 제시된 그 그래프에 제시된 그 자료 이외에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전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에 제시된 데이터에만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아실 수 있듯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는 A국보다 B국이 다양한 지표에서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잘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성장 잠재력도 크고 R&D 투자 비율이라든지 글로벌 혁신 지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도 A국보다는 B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양호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B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위치에 있다. A국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겠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B국이 A국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성장 잠재력도 크고 어떤 특허의 개발이라든지 혁신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경제 지표에서 B국이 A국보다 훨씬 더 양호한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시라는 것입니다. 자료 2는 다시 자료 2의 1과 2의 2로 구별이 되는데 자료 2-1에서는 소득 분위별 대학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의 논술을 푸실 때 자료 2를 보시면 이 그 문제가 표제가 두 국가의 사회 지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포착하실 수 있는 게 자료 1은 두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떤 나라가 더 양호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고 자료 2는 사회 지표라고 그랬으니까 각각 이 A와 B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라고 이제 포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료 2-1은 소득 분위별 대학 진학률인데 각 주에서 얘기하는 대로 소득 1분위에서 5분위는 우리 전체 국민 소득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5분위가 최상위 20%다. 그러니까 5분위일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2-1에서 여러분 금방 보시는 대로 A국의 경우에는
소득 분위에 따라서 대학 진학률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1분이나 2분이나 3분이나 4분이나 5분이나 일정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A국은 잘 사는지 그렇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뭐 큰 차별이 없구나. 이걸 추론하실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냐면 B국을 보시면 이 B국은 진한막대인데 B국을 보시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학 진학률도 높아집니다. 이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선형적인 추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B국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 수준에 따라서 교육 기회의 그 차등이 굉장히 심하구나. 교육 불평등이 존재하는구나. 이 교육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추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2-2에서 주는 이 표는 사회 안정 지표라는 제하에 데이터들이 제시되었는데 소득 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소득 상위 20% 가구가 전체 국민 소득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제일 그 상위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 전체 국민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소득이 굉장히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집중도를 보면 A국이 B국보다 낮고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도 A국이 B국보다 낮고 인구 10만 명당 생계형 범죄 발생 건수도 A국이 B국보다 현저하게 낮고, 이게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저지르는 뭐 이런 그 범죄를 생계형 범죄라고 통상 얘기하죠. 이건 경제 불평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겠죠. 그다음에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에서 100점으로 채점을 했을 때 A국이 B국보다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 그러면 앞에 경제 지표에서는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수준의 양호성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A국보다 B국이 훨씬 더 양호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자료 2의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미국에는 잘 살기는 하지만 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안정 지표에서 A국에 비해서 양호하지 못한 위치에 있다. 말을 바꾸면 A국은 B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위치에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사회 안정 지표에서는 A국이 B국보다 훨씬 더 양호한 위치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어렵게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데이터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자료 1과 2를 어떻게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각 입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국의 경제 지표가 A국보다 양호하다. 그런데 A국의 사회 지표가 B국보다 양호하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라면 그 자료 2를 통해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실 수 있을 테고, A국에 비해서 B국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 자료 2-2에서 B국은 A국에 비해 사회 내 갈등 및 불안 요소가 많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이런 부분들 이제 추론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자료 1, 자료 2-1, 그다음에 자료 2-2를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과 연관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자료 1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B국이 양호하다. 자료 2에서 사회 안정 지표에서 A국이 양호하다. 그러면 이 자료 2와 자료 2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각 자료에서 불평등의 양상과 불평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단계일 테고, 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문제 2에 제시된 그 세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해서 문제 1에서 분류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상의 답안을 제가 좀 작성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럼 답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까를 좀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시문 2는 앞에서 보신 대로 그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그 불평등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제시문 4 역시 그 전체적인 틀에서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그 사회가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또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에 따라서 각자 그 소임이 다르고 각자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사회가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시문 2와 4는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라고 여러분이 분류를 하셨겠죠. 문제 1에서. 그러면 이 주장과 A국의 경제지표를 연관시켜서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불평등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비판할 수 있겠죠. 이거 봐라. 그 제시문 1과 3에서는 능력주의는 이건 나쁜 것이고 불평등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A국이 B국보다 경제적인 지표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또는 방향을 바꾸면 B국이 A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양호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이 능력주의가 이게 왜 배격의 대상이냐, 불평등이 왜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의 비판 논리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료 1에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B국은 어떤 국가 R&D 투자라든지 뭐 혁신 잠재 이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A국보다 굉장히 그 우월한 위치에 양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A국은 이런 그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결과 국가의 경제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또 재능에 따른 자원의 그 배분을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수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장려하고 또 도와주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B국에서는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A국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따라서 A국이 B국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러면 불평등 또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왜 배격의 대상이냐? 오히려 제시문 2와 4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의 비판 논리를 구성할 수 있겠죠. 반면에 제시문 1과 3에서는 능력주의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 불평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소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자료 2를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안정 지표, 그다음에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A국이 B국보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중요한 사회 안정 지표에서는 B국이 A국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제 1에서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의 기능을 강조하는 이런 그 제시문 2와 4의 입장을 비판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이번 모의 논술에서 2번 문제는 자료 1과 자료 2를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또 하나는 사회 안정 지표에 초점을 두고 또는 어떤 여러분이 그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 이걸 다중격차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다중격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이 A국은 경제적으로 조금 좀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의 그 안정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에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B국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위치에 있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의 요인들이 많다. 이걸 여러분이 추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여러분이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자료 1을 통해서 그 문제 1의 제시문 1과 3의 입장을 비판하실 수 있고 자료 2를 통해서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 1과 3의 입장을 여러분이 비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하나 여러분 염두에 두실 부분은 자료 2를 가지고 불평등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과 일치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두어 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거 봐라, 이거 잘 사니까 결국은 뭐 불평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기능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만다거나 자료 2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불안정 지표에만 초점을 두고 불평등의 역기능만 강조하는 이런 입장을 옹호하고 답안이 끝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의 문구를 또는 키워드들을 단순히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반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 세 가지 자료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제 2의 채점 등급 역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해석했느냐, 정확하게 해석한 것에 더해서 문제 1의 상반된 제시문들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서 논리적으로 서술했느냐, 이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이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은 조금 더 이제 낮은 등급의 그런 점수를 받게 되겠죠. C 등급 같은 경우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문제 1의 제시문과 그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했는데, 단순히 그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의 키워드들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이건 앞에 문제 1과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고 실제로 본논술에서도 이런 접근법을 취해서 답안 작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3은 대안제시형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대안제시형은 저희 매년 성균관대 인문계 논술시험의 틀과 일관되게 문제 1에 등장한 특정 현상에 관한 상반된 입장, 그리고 문제 2에 등장한 그 문제 1과 위기적으로 연결되는 각 다양한 자료들을 모두 활용해서 문제 1에 등장한 어떤 일반 논리, 특정 현상에 관한 일반 논리, 그게 뭘까요?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을 수용할 것이냐,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불평등을 해소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일반 논리를 문제 3에 제시한 어떤 특정 사회적 이슈 또는 어떤 특정 현상과 관련 지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서술하는 것이 문제 3의 핵심입니다. 문제 3에서는 C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상의 국가를 저희가 상장을 하고, 실업자들이 C국에 많은데 이 C국에 존재하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특별지원금을 배분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이 특별지원금을 고학력 실업자에게 더 많이 줄 것이냐, 저학력 실업자에게 더 많이 줄 것이냐를 놓고 이 의견이 지금 갈려 있다. 학생 본인이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지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과 문제 2에 등장한 자료들을 모두 활용해서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해라. 그 말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세부를 좀 보면 다시 얘기지만 제시문 2와 4는 능력주의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회 여러 가지 기능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제시문 1과 3은 능력주의는 온당하지 않은 것이고 국가의 여러 가지 기본재를 최대한 공평하게 또 평등하게 분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형상들,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에 큰 해악을 초래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분류가 됐죠. 그러면 이 실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저학력 실업자와 고학력 실업자 중 어느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배분하는 것이 옳으냐, 더 적절하냐, 더 타당하냐라고 하는 이 특수 현상과 문제 1에 등장한 일반 논리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죠. 이 연결성을 추론하지 못하면 그 이제 굉장히 그 답안 작성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이제 보셨겠지만 그렇게 이게 뭐 매우 어렵고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얘기지만 고등학교 교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그 입장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고 문제 2의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 1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다만 문제 3에서의 핵심은 이 문제 3에 등장한 특수 사례를 문제 1과 2에 등장한 어떤 일반 논리 및 자료와 연결시켜서 본인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키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 아마 다 이게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문제 1의 제시문 1과 3 대 제시문 2와 4를 이제 대비시키고 문제 2에 주어진 자료 중에 경제지표 자료에 초점을 두고 B국이 A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양호한 위치에 있다. 또 경제성장 잠재력이 A국보다 B국이 훨씬 높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만약 추론을 한다 그러면 이 B국의 자료가 불평등에 관한 기능론적 관점과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자료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특별지원금은 고학력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학력 집단은 저학력 집단에 비해서 재능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 그러면 실업자 중에서도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더 배분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회의 경제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적절하다. 그리고 이런 주장의 근거를 제시문 2와 4에서 여러분이 따와서 그런 주장의 어떤 논리적인 토대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반면에 그 A국은 B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안정 지표에서 굉장히 양호한 위치에 있고 교육 불평등이라든지 또 사회 안정 지표 이런 데에서 A국이 B국보다 훨씬 더 그 양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면 이 특별지원금은 저학력 실업자들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떤 그 사회 평등을 복원하고 하는데 더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특별지원금은 저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주장의 근거로 문제 1의 제시문 1과 3에 등장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장들을 여러분이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실업자의 취업이 공동체나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정당화하실 수도 있고 반면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그 노동시장의 자유경쟁, 그 다음에 능력주의 하에서 그 피해를 실제로 더 크게 받는 사람들은 고학력 실업자가 아니라 저학력 실업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유경쟁에 맡겨두면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재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 차별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능력주의 원칙 하에서 여러 가지 경제가 운영이 되고 국가가 운영이 되면 결국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이분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학력 실업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더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자료 2에 등장하는 사회 안정 지표들을 여러분이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주장을 더 보강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연결성을 여러분이 파악해서 문제 3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시면 좋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 3의 특징은 학생들이 본인의 선택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이냐도 이미 문제에 다 저희가 그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재료들을 다 이미 준 것이죠. 그 재료가 결국 무엇일까요? 그 제시문들이고 그 다음에 제시문과 여러분이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행 학습한 내용이라든지 또 어떤 그 논술 시험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어떤 상식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과 크게 관련 없이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 안에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만을 가지고 충분히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술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2에 등장한 이 특별 취업 배분이라는 특수 사례에 제시문 1, 문제 1과 문제 2에 등장한 그 제시문과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문제 3에서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본인의 선택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 답안들을 보면 제시문 문제 1에 등장한 하나의 입장은 이래서 틀리고 문제 1에 등장한 또 다른 입장은 이래서 틀리다. 그래서 나는 양쪽 다 틀리다. 이런 양비론을 펼치는 답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입장은 옳다. 이래서 저 입장도 옳다. 이런 그 양시론을 펼치는 답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옳고 둘 다 맞다. 이런 식의 그 답안을 작성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문제의 핵심은 문제의 요구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의 요구에 걸맞는 답안을 작성하느냐를 저희가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반드시 본인의 선택을 분명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두 가지 상반된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느 선택이 다른 하나의 선택에 비해서 더 옳으냐, 더 타당하냐, 더 적절하냐, 이건 채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특별지원금을 고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하는 것이 이게 옳다, 더 도덕적이다, 더 적절하다, 더 타당하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금방 짐작하듯이 그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균관대 인문계 그 논술 시험에서 문제 3은 항상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두 가지 상반된 입장 중 어떤 입장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그 선택의 어떤 적절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본인의 선택을 분명히 하고 본인의 선택을 주어진 제시문과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채점 등급도 이제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번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특별지원금을 누구한테 더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관한 본인의 주장을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문제 1과 문제 2에 등장한 제시문과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또 통합적으로 잘 연결 짓고 자신의 선택을 설득력 있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이 가장 좋은 그 점수를 받게 되어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한 답안들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가 이제 어렵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점 등급도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니까 이렇게 채점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시고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24년도 저희 모의 논술 그 해설을 제가 마치면서 학생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꼭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녹화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치를 수 있는 시험이다. 여러분 이건 저희 성균관대학이 학생들에게 드리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논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사교육에 의존한다든지 뭔가 어떤 다른 루트를 활용한다든지 여러분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주제 또 고등학교 교과과정 안에서 그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주제 그리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시문과 자료들 또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그 독해력과 또 자료 해석 능력들을 그 수반하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낯설거나 어렵지 않게 그 느끼는 그런 논술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글의 형식보다는 항상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화려한 수사라든지 뭐 어떤 멋진 문구를 쓰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0% 각 문제의 100%의 배점을 우리가 놓고 얘기했을 때 절반은 최소한 50%는 문제가 요구한 내용을 답안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느냐, 즉 내용이 중요하다. 수사, 문구 크게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내용이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논리적, 체계적 소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험이고 이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뭐 사교육도 아니고 뭐 논술 학원도 아니고 저희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 논술 기출문제 그리고 이 모의 논술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논술 가이드북 이것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성균관대 인문계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또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건강을 기원하고 여러분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우리 성균관대학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거대히 맞이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